여러분, 세계적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한 청소년이 탈북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4년 연속 은메달을 수상한 0.1%의 상위 엘리트 수학 천재는 어떻게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열린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탈북을 감행하고 성공해 한국의 과학고를 거쳐 지금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태어난 이정우입니다. 평성은 북한에서 장마당이 가장 큰 도시이자 북한 시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알던 평성은 활기찼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그곳에서 저는 숫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오가는 숫자들, 가격을 계산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늘 보며 자랐어요. 수학은 제 가문의 유산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마도 수학에 대한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가족의 DNA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숫자와 함께 놀고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태어난 날은 3월의 19일이었어. 그날 기온은 영상 7도였지. 내 몸무게는 3.2kg이었고. 아버지는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숫자로 기억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숫자에 친숙해졌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수학 여정은 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구구단과 기본 연산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구구단을 외우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했죠.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종이에 계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만의 특별한 교육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문제당 10달러 제도였습니다. 북한에서 10달러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할 때마다 아버지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새로운 전략을 세우신 겁니다. 정우야, 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 10달러를 주마. 제가 문제를 풀면 돈을 받고 못 풀면 매를 맞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도 풀고 돈도 버는 꼴이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북한에서 10달러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으니까요. 또 하나의 특별한 교육법은 3인 1조 경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학 선생님이셔서 학년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자 5문제씩 출제하고 서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15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누구도 지기 싫어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 책을 뒤적이며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10번 싸우면 8번은 이겼어요. 하지만 한 번 지면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12살, 13살 때였는데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절대 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외에도 매일 밤 1시에 시험을 보는 1시 시험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공부 못하면 밥 먹을 가치가 없어라고 하셨어요. 시험 점수가 잘 안 오르면 떡국과 김치만 주셨고 점수가 오르면 한우를 내주셨습니다. 한국의 스카이캐슬을 뛰어넘는 교육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수학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숫자와 공식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신기했고 문제를 풀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정우야, 넌 특별한 아이야. 수학은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란다. 정치와 이념은 변할 수 있어도 수학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여러 특권이 주어집니다. 수학은 그중 하나였고 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 북한의 영재학교 선발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수학은 만점이었지만 혁명 역사 과목에서 1.7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큰 좌절이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실력보다 중요한 현실이 처음으로 제 앞에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중사 학생들과 경쟁했지만 최연소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성과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 없이 진학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평성의 영재학교로 진학했습니다. 2013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북한 대표로 선발되어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는 경험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기를 낭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동시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는 신기함도 느꼈습니다. 저희는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성이나 궁전급이었죠. 호텔 객실에는 TV가 있었는데 저는 몰래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방송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들의 자연스럽고 환상적인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궁금증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대회장에서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북한 인솔자들은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대화하지 말고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한국 학생들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인간적인 예의상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인사에 그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같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더 친해져 갔습니다. 대회 일정 중에는 자유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함께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탁구, 배구, 축구, 농구. 때로는 한국과 북한 학생들이 같은 팀을 이루어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부딪히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정치와 이념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학교 생활, 주말에 하는 활동들,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에 대해.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회는 제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너희 북한에서는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해?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든 문제집으로 공부해. 너희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책으로 공부해. 인터넷에서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유튜브에서 수학 강의도 볼 수 있고. 이런 대화들이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의문을 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느껴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등이 아닌 2등.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중앙TV에 제 수상 장면이 방영되었고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저는 매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고 매번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처음 은메달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와서는 다음에는 금메달을 따야지 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문제를 풀고 밤새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2014년 두 번째 국제대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결과는 또 은메달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회에 나갔습니다. 2015년 세 번째 대회. 결과는 여전히 은메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발전이 없는 걸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인 걸까? 세 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교육 시스템, 제한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해 대회는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개방된 사회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도망치면 바로 탈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이 태국을 거쳐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감시도 심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향해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순간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탈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탈북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수학을 사랑했지만 북한의 제한된 환경에서는 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특권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릴 다음 대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2016년 저는 홍콩에서 열리는 수학 올림피아드에 북한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대회 참가 전 1년 동안 국가대표 훈련소에서 합숙하며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탈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국제대회 경험,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저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탈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유를 택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집중하지 못해 두 문제나 틀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메달을 목에 걸고 난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어. 탈북하자.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이 끝나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호텔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밤새 눈을 뜨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고된 대회 일정과 긴장감으로 지친 몸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탈북 실패인가? 당황스러움에 멍하니 있다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은 조용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인솔 선생님이 아침 일찍 와서 깨우고 점검을 하는데 아무도 제 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보니 이게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룸메이트도 짐을 싸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지금이 찬스다. 저는 재빨리 돈만 챙겼습니다. 여권, 물병. 더 많은 짐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물 들어간다고 중얼거리며 자연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설렘,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고등학생의 나이에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평범한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호텔 정문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저 호텔에서 벗어나자라는 생각뿐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고 계단을 내려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콩의 아침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유의 첫 호흡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흥분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생각뿐이었지만 일단 호텔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낯익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왜 익숙하지? 자세히 보니 제가 방금 탈출한 그 호텔의 정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텔 정문으로 나와서 그냥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 당황스러움에 땀이 흘렀습니다. 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서 잠깐 산책하고 왔다고 말할까? 하지만 곧 혹시 들어갔다가 처벌받거나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결심을 다지고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가자. 절대 호텔로 다시 돌아오지 말자.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다시 호텔 정문 앞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었죠. 그 순간의 당혹감이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보다 더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수학은 잘하는데 제가 방향치일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번에는 정말 집중해서 호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죠.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파악하자.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자.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마침내 작은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호텔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그 순간 갑자기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지쳤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해안가 마을에 도착한 후 저는 다음 계획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목표였죠.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할 줄 몰랐던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언어가 통하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을을 이리저리 뒤지며 한국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 달려갔죠. 저기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경찰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찰에 자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작은 마을에서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대사관을 찾는 것뿐이야. 하지만 대사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작은 마을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복잡해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뇌가 쉬어야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낮잠을 자고 나니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는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을 테고 곧 날이 저물면 더 춥고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무조건 성공해야 해. 대사관을 찾아야 돼.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잠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나 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가면 대사관 정보나 영사관 연락처가 있을 거야. 거기에는 분명 경찰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공항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항공사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에어, 코리아, 에어, 차이나. 항공사 이름을 말하며 공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비행기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은 직감적으로 홍콩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코리아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찾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공항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 여권을 보여주고 탈북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특별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 자유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영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마침내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도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와,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저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만났던 한국 대표단의 리더, 송 교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국에서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정우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네가 안정될 때까지. 송 교수님은 저를 자신의 가정에서 위탁받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북한의 영재 학생이 한국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게 도와주신 은인이셨습니다. 서울과학고는 한국의 최고 엘리트 고등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송 교수님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의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도 충분히 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전국 28개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 5명 안에 들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수학 교육도 세계적 수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학교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학습 방식의 차이까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어 등 북한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과목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정우야. 너는 충분히 똑똑해. 시간만 조금 더 주면 돼. 송 교수님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만에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였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것,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 자란 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재미있고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도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 자주,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자 가족과의 추억이자 고향의 흔적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생각나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버지의 칭찬이 그리워집니다. 아빠, 지금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늘 바라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가슴속으로 매일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는 저의 스승이자 인생의 길잡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을까요? 혹시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 살아라. 너는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 살아라.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꼭 잘 될게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제 꿈은 수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싶습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멀리 평성에 계신 가족들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언젠가 웃으며 가족을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은 만 15세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4년 연속 은메달을 수상한 북한의 수학 천재 이정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수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자유를 갈망하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한 청년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탈북이라는 위험한 도전 끝에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한 이정우의 꿈과 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북한의 가족들과 언젠가 재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의 재능이 더 넓은 세상에서 꽃 피울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수학 문제처럼 인생의 문제도 풀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